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2차까지 모두 완료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3주 전 첫 화이자 백신을 맞았던 320여 명이 오늘 2차 접종까지 마쳤습니다. 이로써 11월 집단 면역 목표를 향한 본격적인 첫 발을 내디뎠는데요. 새 확진자는 나흘 연속 400명대를 이어가면서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백신 접종 상황부터 살펴보고 곧바로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의료진을 직접 화상으로 연결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국립중앙의료원 예방접종센터. 3주 전 국내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았던 이 병원 직원들이 오늘 두 번째 접종에 앞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통, 근육통, 관절통 1차에 없었다고 해도 2차에 있을 수 있는 거라 너무 힘들면 타이레놀 드시는 거 괜찮고. 두 차례 접종을 모두 마치면 2주쯤 뒤 몸에 항체가 생깁니다. 가셔서 15분 동안 대기하셨다가 기가하실 거고 이상 있으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접종 대상자는 320명. 별다른 이상 반응은 없었습니다. 2차 접종 때 부작용이 조금 더 많다고 해서 걱정은 했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지는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이자 국내 1호 접종자 정미경 씨의 감회도 남다릅니다. 400명, 500명 이런 게 정말 국민들이 다 맞으면 100명 아래 0명 될 때까지 빨리 다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달 2일까지, 자체 접종 기관들도 다음 달 10일까지는 화이자 2차 대상자 6만 명 접종을 마칩니다. 지금까지의 백신 누적 접종자는 67만 5천여 명. 다음 주부터는 65살 이상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접종을 시작합니다. 방역당국은 백신을 맞고도 확진된 사례가 30건 확인됐지만 모두 면역 형성 전에 감염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뇌정맥 혈전이 발견됐던 20대 남성은 유럽의약품청에서 밝힌 주의 증상에 해당된다고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혈전 유발 원인을 검사하는 한편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2차 접종까지 모두 마친 의료진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궁금한 점들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김현재 감염관리팀장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장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잠깐 좀 시간이 나는 때인가요? 네, 일단은 오늘 접종은 모두 완료된 상태입니다. 교수님이 맞으신 게 화이자 백신이죠? 네, 맞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게 백신 맞은 뒤의 몸 상태인데요. 화이자 백신이 2차 접종에서 이상 반응이 더 많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증상은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다. 1차 접종 때는 근육통이 좀 있었는데요. 내일 정도 되면은 좀 더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근육통의 네. 증상이 어떤 증상이었고 얼마 동안 갔던 거죠? 주로는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근육통이 있었고요. 그 증상은 접종하고 그 다음 날에 시작돼서 이틀째부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 정도의 통증은 다른 백신을 맞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건가요? 아니면 좀 더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 주변에서 아니면 이제 제가 독감 환자 백신을 맞을 때도 독감 백신을 맞고 나면은 일반적인 근육통이 있는데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자꾸 논란이 되니까 가려서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건데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유럽의약품청에서도 일단 접종을 계속 지속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고 많은 유럽 국가들도 접종을 다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저는 부작용보다는 백신의 접종에 따른 이득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백신 접종을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저희가 알려진 그런 위험성은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이 빠른 시간 안에 백신을 맞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한 병당 최대 6명까지 맞을 수 있는 걸 우리나라에선 7명까지 접종할 수 있다고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요. 지금 계속 잘 진행되고 네. 있습니까? 주사를 분주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점이나 어려움을 호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90%, 99% 이상에서 7명분의 주사기를 나와서 접종을 시행을 했습니다. 네, 교수님 이렇게 힘드신 가운데 경험담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도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립중앙의료원 김현재 감염관리팀장이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관내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뒤 내려진 조치인데요. 국내에 있는 해외 대사관들이 외국인 차별이라며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지자체들이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데요.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체육관 앞. 이른 아침부터 우산을 쓴 사람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는 경기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검사를 받으러 온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임시선별진료소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는 외국인 노동자 수백 명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평일엔 일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주말에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떨어주세요. 뒤로. 대기 시간도 그만큼 길어집니다. 얼마나 기다렸어요? 2시간 넘네? 일찍 왔는데요. 8시 못해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모여 오히려 감염이 확산되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입니다. 검사하러 왔다가 걸릴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일을 딱 날짜 정해갖고 하면은 안 할 사람 거의 없단 말이에요. 밀집해서 숙소 생활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환경을 개선하는 대신 외국인에게 전원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심 증상도 없는데 한꺼번에 받아야 하며 또 받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뭐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국과 미국 대사관 측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독일 등 유럽연합 대사들은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은 차별적이고 지나친 행위라며 외교부에 항의 서한까지 전달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검사 강제에서 권고로 방침을 바꿨지만 경기도와 대구, 전남 등 광역단체 6곳은 강제 검사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와 경기 안산시는 아예 채용 시 음성 판정 여부를 확인하라는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소규모 사업장들이 보편적으로 코로나19 유행에 취약하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이 경기도에 많다는 것이 이 현상의 본질입니다. 지금은 당장의 불길을 진화하는 것이 급하므로 논란이 확산되자 오늘 정부는 차별 없는 방역을 강조했지만 일부 지자체의 입장 고수로 외국인 차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중국 어선이 우리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가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교통사고와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고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캄캄한 바다 위, 불조차 켜지 않고 조업을 하고 있는 50톤짜리 어선 한 척을 해경이 발견합니다. 즉각 항해를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선장이 얼굴을 내민 것으로 봐 정상명령 인지한 것으로 확인. 우리 측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입니다. 해경은 곧바로 어선에 올라타 배를 목포 해경 전용부두로 압송했습니다. 해경은 중국인 선장 등 선원 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뒤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SUV가 건물 1층 미용실로 돌진했습니다. 외벽 유리창은 완전히 부서졌고 내부 집기와 거울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미용실이 문을 열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고 운전자인 50대 남성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고 좀 바닥이 좀 너무 미끄러운데 빗길에 좀 순간적으로 약간 끌리죠.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남 여수시 오동도 북동쪽 2.6km 해상 LPG 운반선에서 기름 2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급유선으로부터 연료를 공급받다 넘친 것으로 보이는데 해경은 흡착포를 이용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쯤 전북 정읍시 북면의 한 폐비닐 재생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0여 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으로 희생된 한인 여성 4명의 신원이 확인됐는데요. 그중엔 오랜 세월 홀로 2 아들을 힘겹게 키워온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형제에게 응원과 후원금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현지에 나가 있는 여홍규 특파원이 희생자의 아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환하게 미소 짓고 있는 어머니와 2 아들. 하지만 사흘 전 형제는 홀로 힘겹게 자신들을 키워온 어머니를 갑자기 잃었습니다. 20대 백인 남성이 저지른 연쇄 총격에 희생된 겁니다. But I never had a father figure or a dad growing up. She was like one of my best friends, basically. She did everything and anything for us. 큰아들인 23살 랜디 박 씨는 사건 당일 저녁 지인으로부터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과 단 둘만 남겨졌다는 막막함에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This isn't real. 진짜 아니지. I want to be sad. 어쩔 수 없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간신히 침착함을 유지하려던 그를 분노하게 만든 건 자신이 성중독 환자라는 용의자의 변명. 혹시 욕하면 괜찮아? 욕은 턴다운 괜찮아. 오케이. 그는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용의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It's too big of a coincidence that all 3 places that were targeted were mainly Asian locations and most of the victims being Asian. 지금은 무엇보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신부터 찾아 편히 모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기댈 곳 없는 형제는 온라인에 도움을 요청했고 따뜻한 응원이 답지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수만 명이 우리 돈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박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을 무사히 치를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But now I can definitely spend time working on my mother's funeral process and without worrying about money. Thanks to everyone.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 안타까운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애틀랜타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와 폭력에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애틀랜타의 여홍규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홍규 기자,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계 지도자들을 만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애틀랜타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만난 뒤에 연설을 가졌는데요. 증오 범죄에 침묵하면 공범이 되는 거라면서 힘을 합쳐서 증오 범죄를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ecause our silence is complicity. We cannot be complicit. We have to speak out. We have to act. 또 별도의 성명을 발표하고 의회가 코로나19 관련 증오 범죄법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시아계 지도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샘박 조지아주 하원 의원에게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물어봤는데요. 샘박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실태를 진지하게 청취했고 그 고통에 공감했다고 MBC에 전했습니다. 샘박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Reminded us that we are all in this together, that we are not alone, and that together we will overcome these difficult times. 네,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증오 범죄 규탄 시위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오늘 희생자 8명에 대한 신원과 안타까운 사연이 공개되면서 추모 열기는 더 뜨거워지고 분노의 함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LA에선 대규모 차량 시위가 벌어졌고요. 뉴욕에서는 이틀 연속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특히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가 주관한 차량 시위에서 참가자들은 차량 100여 대에 나눠 타고 40여 분간 코리아타운 일대를 돌았는데요.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적힌 한글 문구와 증오를 멈춰라라고 적힌 영문 문구 등을 차량에 부착했습니다. 시위 행렬이 지나가자 주변의 다른 차들도 경적을 울리면서 지지 의사를 밝혔고요. 길 가던 시민들도 엄지손가락을 들어 호응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겪었던 일본 동북 지역에서
2시간 전쯤 진도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인근 바다에선 높은 해일이 있는 쓰나미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작스런 진동에 몸을 가누기 어려워진 사람들이 벽에 몸을 기댑니다. 마트 진열대의 물건들도 흔들립니다. 실내 천정의 조명이 출렁거리고 벽에 걸린 액자도 좌우로 크게 흔들립니다. 오늘 저녁 6시 9분, 일본 도호쿠 지방 미야기현 앞바다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진원의 깊이는 60km였으며 지진으로 인해 미야기현에는 최대 진도 5 강의 흔들림이 감지됐고 바로 아래 후쿠시마현에는 진도 5 약, 도쿄에도 진도 3이 관측됐습니다. 지진 발생 직후 미야기현에는 한때 높이 1m 정도의 지진 해일 주의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안가 주민 수천 명이 대피했으며 도호쿠 지역의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 운행이 일부 구간에서 중단됐습니다. 진원지와 가까운 미야기현 오나가와 원전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고 후쿠시마 원전은 이상 유무를 조사 중인 상황입니다. 10년 전 18,000여 명의 인명 피해를 가져온 대지진이 발생했던 도호쿠 지방에는 지난달 13일에도 규모 7.3의 여진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소식입니다. 서로 통큰 양보를 하겠다면서도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다만 여론조사의 구체적인 문항과 시기를 놓고 더 협의를 해야 해서 추가 진통도 예상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강북 지역을 돌며 정책 행보에 나섰습니다.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로 내가 양보했다며 진풍경을 연출하던 국민의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규칙에 부분 합의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두 곳이 각각 1,600명을 상대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반반씩 조사해 합산하기로 한 겁니다. 유선 전화 조사는 없고 무선 100%입니다. 조사 방법에선 안 후보, 조사 내용에선 오 후보 입장이 조합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의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문장을 추가하는 등 마지막까지 양보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측은 내일 여론조사 방안을 확정할 예정인데 조사 시기 등을 두고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려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그리 간단치 않아서 약속한다고 해서 바로 여론조사에 돌입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당장 내일부터 여론조사하는 것들이 가능한데요.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고. 여론조사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속내인 반면 국민의힘은 급할 것 없다는 판단인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서울 강북권을 잇따라 돌며 정책 공약 선점에 나섰습니다. 강북 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강북 횡단선과 경전철 동북선 착공을 앞당기고 강남에 있는 서울시 인재개발원을 강북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남에 뒤처지고 하는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끌어올려서 강남보다 강북이 살기 좋다. 민주당은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공방에 대해 사퇴 정치와 철새 정치의 양보 경쟁이라고 깎아내리면서도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의 파장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10년 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재소자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의혹이 일었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길지를 다시 논의하라고 수사 지휘권을 행사했는데요. 검찰 고위 간부들이 어제 늦은 밤까지 논의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또 불기소였습니다. 결국 의혹은 이대로 묻히고 마는 걸까요? 법조 취재를 담당하는 김정인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결과는 똑같았네요. 네, 맞습니다. 어젯밤 자정까지 13시간여 동안 토론과 표결이 이어졌는데요. 결과는 불기소였습니다.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난 5일 대검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처분했던 거를 못 뒤집은 겁니다. 사흘 전에 박범계 장관은 대검 부장들이 모여 재심의를 하라고 수사 지휘를 했는데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요청으로 추가 투입된 전국고검장 6명이 예상대로 결론을 주도한 셈이 됐습니다. 장관의 수사 지휘에 부정적인 검찰 내 분위기를 일선 고검장들이 나서 반영해줬다는 평가입니다. 더욱이 위증교사 의혹 당사자인 업무 검사까지 전격 등장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재판이나 징계 심의도 아닌 절차에서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준 게 또 다른 봐주기 논란마저 낳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선 이 의혹을 규명하려는 게 한명숙 봐주기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 과거 수사 관행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따져보는 게 본질입니다. 실제로 한 전 총리 사건 당시 일부 재소자들이 수사팀에 수시로 불려가 모종의 증언 연습을 했다는 정황 등은 확인돼 있습니다. 다만 수사팀 쪽에선 법정 진술을 앞두고 증언을 다듬은 거지 위증을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결론으로 법적 판단을 못 받게 됐지만 설령 이런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요. 이게 곧장 한명숙 전 총리의 재심 청구 사유로 연결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야권과 일부 언론 역시 이번 위증교사 의혹과 한명숙 명예회복은 별개라는 점을 연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증교사 의혹을 규명하려는 시도에는 한명숙 살리기라며 이중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이건 이대로 끝입니까?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단 대검은 오늘 박범계 장관에게 회의 결과를 보고했는데요. 법무부는 아직 반응이 없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재심의 지시와 별개로 법무부와 대검의 합동 감찰도 지시해놨는데요. 하지만 비위가 확인돼도 징계 시효마저 이미 끝나서 불이익을 줄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시지탄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달 초 공소시효가 끝난 위증교사 정황까지 재심의가 이루어졌더라면 좀 더 포괄적인 혐의 입증이 가능했을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박 장관으로서는 나름 최선을 다했다는 자평을 할 수는 있지만 성과 면에서는 빈손을 자초한 셈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풀리면서 바다 낚시를 즐기려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를 타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해경 단속 현장을 서창우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경남 진해 초리도 인근입니다. 봄철 낚시객들이 즐겨 찾는 곳에서 해경이 단속을 시작합니다. 낚시 어선에 타고 있는 70대 남성이 구명조끼를 벗어던진 채 회를 썰고 있습니다. 해경에 적발되자 뒤늦게 구명조끼를 입는 낚시객. 해경에 선처를 호소합니다. 모두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20일가량 지난 지금은 상황이 어떨까? 연안 구조정을 타고 해경과 함께 진해 소쿠리섬 인근 해상으로 나가봤습니다. 시원하게 물살을 가르는 레저보트. 타고 있던 한 남성이 해경을 보더니 급히 구명조끼를 챙겨 입습니다. 창원의 해경찰서 진해파출소 연안구조정입니다. 검문 검색을 위해 정선해 주세요. 해경이 음주 단속을 벌이는 사이 그 옆으로 낚싯배가 재빠르게 지나갑니다. 선장으로 보이는 이 남성, 부랴부랴 구명조끼를 입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다 위에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례는 지난 3년간 모두 30건으로 단속 대상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구명조끼를 꼭 착용해 주시고 봄철 안개 등 바다 기상을 미리 파악하여 2년 전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는 낚싯배가 존복됐습니다. 14명이 타고 있었는데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던 5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근 3년간 연안 사고로 350명이 숨졌는데 이 중 93%는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봄 낚시객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해경은 5월 말까지 구명조끼를 입지 않거나 술을 마시고 운항하는 선박 등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가진 미중 회담은 각각의 짧은 기자회견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 속에 서로의 입장만을 강조한 이번 회담은 앞으로 험난한 양국 관계를 전망하게 합니다. 베이징에서 김희용 특파원입니다. 이틀에 걸친 세 차례 회담을 모두 마치고 양측 대표는 각각 걸어 나왔습니다. 미중 모두 솔직한 대화를 한 것이 성과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서로의 입장과 주장을 직설적으로 밝혔더니 타협점을 찾기 어렵다는 걸 확인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We raised those issues clearly and directly. We got a defensive response. We also wanted to lay out very clearly our own policies. 中国将坚定地维护国家主权、安全和发展利益。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시 밝힌 대로 전통적 동맹과 가치를 앞세운 대중국 압박책을 보여줬습니다. 회담에 앞서서 이미 4개 국가 쿼드 정상회의에 이어서 국방 국무장관은 일본, 한국을 거치며 중국 견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중국과 갈등 관계에 있는 인도로 날아갔습니다. I'm hearing deep satisfaction that the United States is back, that we're re-engag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중국은 미국의 이런 전략에 대해서 패권을 장악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회담은 서로가 대등한 위치에 있는 걸 알린 역사적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이 중시하는 핵심 이익에 대한 타협은 없다는, 이제 더 이상 소위 만만한 중국은 끝났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难道我们吃洋人的苦头还少吗？难道我们被外国围堵的时间不还短吗？ 무역 전쟁에서 기술 전쟁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 갈등 등 양국의 전면적 대결 양상이 벌어지는 국면에서 이번 회담은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 됐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협의할 사항으로 북한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그간 미국이 중국은 대북 제재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해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 테이블에서 한반도 문제도 서로의 갈등을 부각시킨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4월 1일부터 7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까지 백신 접종 사전 동의를 받고 접종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농촌에서는 연락이 닿지 않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어르신 찾기 소동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심충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농 복합 지역인 충북 청주시 오창의 한 마을입니다. 이장이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명단을 들고 집집마다 찾아다닙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접종 동의서를 한 칸 한 칸 채워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주민번호가? 주민번호. 주민번호. 어르신 주민번호. 몇 년생? 생년월일이? 39년.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은 새벽 일찍 집을 나서는 일이 많아 만나지 못하는 경우도 다반사. 계세요? 접종 동의 안내문을 대문에 붙이고는 골목이며 들판으로 어르신들을 찾아 헤맵니다. 연락이 안 되면 밭으로도 가서 일터에 나가서도 제가 직접 가서 받아야 되고. 어르신을 만났다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한 번 더 의사를 묻느라 동의 절차는 더 더딥니다. 자식들이 또 반대하면 또 억지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정부를 대신해 백신 접종을 권유했다가 혹시나 부작용이 생기면 괜한 원망이라도 들을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안정성이나 이런 걸 또 설명을 못 하다 보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백신을 맞는 75세 이상 고령자는 전국적으로 380만 명. 이 마을에서는 30명이 대상인데 늦어도 25일까지는 동의서를 받고 접종 예약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일일이 찾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를 안 하시고 시행을 안 하시면 가장 마지막 4분기로다가 접종 시기가 넘어갑니다. 방역당국은 본인들의 건강과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해 가급적 해당 시기에 접종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2019년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을 조사했더니 228만 명이었습니다. 2012년 때와 비교해보면 7년 사이에 40%가 늘어났습니다.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집을 사들인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정부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433만 명,
2019년 집을 한 채라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2채 이상 집이 있는 사람은 228만 명. 집이 있는 6명 중 1명은 다주택자라는 뜻입니다. 2012년에는 163만 명이었으니까 7년 사이 65만 명, 40%나 늘어났습니다. 집을 석 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47만 7천 명, 7년 전보다 47.5%나 증가했습니다. 집을 이미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은 집을 사들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집을 더 사라고 부추긴 건 정부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줬고 박근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줬습니다. 심지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솔직히 30%만 있으면은 집을 살 수가 있는 상황이 됐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이 다 쉽게 말하자면 해체된 겁니다. 재건축도 쉽게 해주고 대출도 아주 쉽게, 대출 한도도 많이 해주고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투기하는 게 아무런 장애가 없었던 거죠. 문재인 정부도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걸 방치했습니다. 임대사업자를 양성화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깎아줬습니다. 집을 여러 채 가진 투기 세력들이 집을 팔긴커녕 오히려 더 사들이라고 부추긴 셈입니다. 이득을 더 많이 보는 부분들은 자산가 계층일 수밖에는 없거든요. 부동산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더 사게 됐던 분들이 더 부자가 되고 상대적으로는 소득 하위 같은 경우에는 부담스러워서 못 받거든요. 2019년 현재 집이 없는 가구는 888만 가구, 전체의 44%나 됩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이어서 오늘 이 뉴스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비위생적으로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중국산 김치를 못 먹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국산 김치를 쓰자니 비용 부담이 크고 중국산을 그대로 쓰자니 찝찝하고 식당 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누런 소금물에 절여진 배추를 상의를 탈의한 한 남성이 맨손으로 휘휘 휘젓습니다. 절인 배추를 옮기는 굴착기는 곳곳이 녹이 슬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지저분하고 비위생적인 모습. 최근 온라인에서 퍼지고 있는 중국의 절인 배추 만드는 영상입니다. 네.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진짜. 충격적인 영상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런 김치를 먹었나. 좀 충격적이었죠. 좀 믿을 수가 없었고요. 중국이 음식하고 장난을 또 쳤구나.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영상에 나온 절인 배추는 수출용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김치가 수입될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민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게에서 다 중국산 김치를 쓰는데 진짜로 안 들어올 것인가. 중국산 김치라고 손도 안 대죠. 중국산이면 전혀 안 먹지. 김치를 주 재료로 하는 식당은 특히 타격이 큽니다. 김치는 이제 뺄 수가 없는 거라서 찝찝해서 안 오시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식당 업주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후 매출이 떨어졌다는 하소연과 중국산 김치 교체에 대해 고민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많은 업주들은 코로나19로 임대료, 공과금 내기도 힘겨운 상황에서 중국산보다 3, 4배 정도 비싼 국산 김치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중국산을 쓰냐, 국산을 쓰냐 제일 큰 차이는 일단 가격이죠. 단가 차이가 일단은 좀 많이 나고요. 국내산을 이용할 때는 가격 상승 요인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김치의 99.9%는 중국산. 정부는 김치 통관 절차에 식중독균 검사를 추가하는 등 생산, 통관, 유통 전반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일본 정부가 여전히 확산 중인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해외 관중 관람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본에 거주 중인 사람만 관전이 가능하고 해외 관중에게 이미 판매된 입장권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여자 배구 플레이오프에서 김연경이 코트를 지배하면서 흥국생명의 1차전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넉 달 만에 경기장을 찾은 관중들에게도 큰 선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김태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이곳 인천 계양체육관에는 118일 만에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전체 10%인 200여석만 입장을 허용했고 일찌감치 매진을 기록했습니다. 김연경이 몸을 풀기 시작하자 팬들도 바빠집니다. 서둘러 휴대전화와 카메라를 꺼내 김연경의 일거수일투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티켓팅을 해서 꼭 직관을 하는 또 그 맛이 있기 때문에 보러 왔습니다. 가까이서 본 것도 처음이어서 떨리고 설렙니다. 배구가 중단됐다 다시 열리니까 팬으로서 좋죠. 김연경 선수가 좀 더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홈팬들의 응원에 에이스 김연경도 답했습니다. 빈틈을 놓치지 않는 밀어넣기에 강력한 스파이크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 2세트 도중 역대 세 번째 포스트 시즌 통산 500득점을 넘어선 김연경은 3세트에서 명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애매한 공을 과감하게 왼손으로 때리는 묘기 같은 공격을 보여줬고 결정적인 블로킹으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4세트에서 또 한 번 왼손 득점을 올린 김연경은 서브에이스까지 기록하며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양팀 최다인 29득점, 김연경이 1차전을 지배했습니다. 확실히 팬분들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경기력이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면서 많은 팬분들 앞에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15차례 플레이오프 모두 1차전 승리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오른 가운데 두 팀은 모레 화성으로 이동해 플레이오프 2차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는 시범 경기 세 번째 등판에서 3이닝 1실점 호투로 개막전 명단 진입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전운칠 기자입니다. 5회 팀의 네 번째 투수로 나선 양현종. 첫 타자의 타구가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땅볼 아웃이 됐습니다. 시범 경기 데뷔전에서 홈런을 허용했던 피터스도 이번엔 땅볼로 잡아냈습니다. 공 7개로 가볍게 세 타자를 처리한 양현종. 6회는 아쉬웠습니다. KBO 리그 롯데 출신 번지에게 변화구를 던진 게 2루타로 연결됐고 이어 반지에게 연속 안타를 얻어맞아 한 점을 내줬습니다. 그래도 곧바로 삼진을 잡아 추가 실점은 막았습니다.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양현종은 다양한 구종으로 삼진 2개를 더 기록하면서 임무를 마쳤습니다. 처음 3이닝을 던져 1실점에 탈삼진 4개. 롱 릴리프 역할을 무난하게 소화하면서 개막전 명단을 압축하고 있는 텍사스 구단에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겼습니다. Obviously, we got a lot of decisions to make, and he's part of that. He's part of that discussion that we have every day, and obviously today's performance is going to help him out. 세 차례 시범 경기에서 6이닝 2실점으로 존재감을 확인한 양현종에겐 이제 과정 못지않게 결과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전운칠입니다. K리그에서는 수원FC가 종료 직전 극장골로 선두 전북과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두 전북이 먼저 기선을 잡았습니다. 후반 6분 수원FC 박지수가 공을 걷어낸다는 게 손에 맞으면서 페널티킥이 선언됐는데요. 요즘 뭔가 안 풀리는 박지수입니다. 일류첸코가 구석으로 강하게 쳐나오면서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이대로 끝나나 싶었는데 수원이 뒷심을 발휘했는데요. 종료 직전 코너킥 상황에서 김건웅이 기어이 헤더골을 만들었습니다. 비디오 판독 끝에 득점이 인정되면서 1대1 무승부. 수원이 귀한 승점을 그것도 전주 원정에서 가져갑니다. 제주 공민현의 크로스를 정우재가 다이빙 헤더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머리가 아니라 얼굴에 맞았나 봐요. 기쁨보다 고통이 큰 것 같은데요. 이 경기도 후반 광주의 만회골로 결국 1대1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NBA에서 나온 돈치치의 환상적인 노루 패스입니다. 직접 보고 주는 것처럼 정확한 패스네요.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봄비가
비가 내리니 부쩍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서울은 한낮에 20도를 넘어서면서 올 들어 가장 따뜻했는데요. 오늘 밤새 북쪽에 차가운 공기가 내려와 기온을 더 끌어내리겠습니다. 휴일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5도로 오늘보다도 6도가량 낮아지겠고요. 낮 기온도 10도에 머물겠는데요. 요 며칠 워낙 포근했던 터라 옷차림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비구름 후면으로는 약하게 황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오전에 서쪽 지방에 반짝 영향을 줄 뿐 전국의 일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다음 바람이 강하다 보니 충남과 호남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내려질 전망인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오전 서해상을 시작으로 대부분 해상에서도 물결이 거세게 일겠고 안개도 짙어지겠습니다. 내륙 지방은 낮 동안 구름만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3도에서 6도가량 낮아지겠는데요. 서울과 대전 5도, 대구 6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0도, 대구 14도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0일 토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